나라들은 어떤 곳은 크고 어떤 곳은 작으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이웃 나라들과의 영토 정복이나 상실을 통해 크기가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거대한 영토를 가졌지만 결국 영토의 일부를 잃어 작아지거나 적어도 더 작아진 나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 같은 식민제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몇몇 일반적인 제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의 영토 상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유럽 대륙 제국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연속성에 큰 중요성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예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썸네일에 나온 나라, 즉 몽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몽골이 몽골 제국 시절부터 계속 존재해 온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 문화적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몽골 제국은 1206년부터 1368년까지 존재했으며 몽골에서 시작해 한반도, 남중국, 중동, 동유럽까지 뻗어나갔고 심지어 북러시아에도 일부 속국이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제국이었으며 영국 제국 다음이었고 단일 영토로는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광대한 땅에 행정적인 통치는 거의 없었고 몽골의 지배는 단순히 조공과 현지 군벌들을 복속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군벌들은 몽골에 의해 특정 지역을 다스리도록 임명되었거나 혹은 몽골 군대에 의해 정복되어 복속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국이 그렇듯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초기 시절 그들은 거의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어떤 이유로 패배하더라도 더 뛰어난 장군과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돌아와 승리로써 그 패배를 복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260년 갈릴리의 아인잘루트 전투는 칸의 죽음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몽골군이 곧바로 돌아와 패배를 서력하지 않은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내부 문제들은 결국 제국이 4개의 칸국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차가타이 칸국, 킵차크 칸국, 일칸국, 그리고 몽골을 지배했던 원나라가 있었습니다. 1368년에 한족 명나라가 몽골의 수도를 점령했고 칭기스 가문의 원나라 통치자들은 몽골 본토로 퇴각하여 그곳에서 계속 통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몽골은 오늘날의 모습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터키입니다. 여기서도 제국에서 현대국가로의 발전을 볼 수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동쪽에서 와서 아나톨리아를 정복했고 그 후 유럽으로 건너가 발칸반도의 일부를 정복하며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일부도 정복하여 거의 모로코에 이를 정도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 제국은 1299년부터 1922년까지 오랫동안 존속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오스만 제국이 패전국인 동맹국 편에 섰기 때문에 제국은 붕괴되었고 연합군은 그 영토를 분할하여 대부분을 영국과 프랑스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전쟁 전과 도중에도 이미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오스만 제국은 내부 반란, 특히 아랍 반란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르메니아인, 아시리아인, 그리스인들의 큰 저항도 있었습니다. 제국이 해체된 후 터키 독립전쟁이 일어나 아나톨리아 중심지에 오늘날까지 그곳에 자리한 터키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큰 나라지만 제국 시절과 비교하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프랑스입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이 채널 아이콘은 나폴레옹을 모델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폴레옹 시대에 프랑스는 대륙에서 가장 큰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프랑스 제국은 1801년부터 1814년까지 존재했습니다. 모든 제국들, 즉 몽골 제국, 오스만 제국, 그리고 프랑스 제국의 경우처럼 영토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지 결정하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국들이 흔히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일부 지역을 직접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통치자들을 지배했으니 간접적으로 그 지역들도 그들의 영토라고 말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의 등장과 함께 프랑스는 당시 유럽에서 군사적 우위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알려진 일련의 정복전쟁을 통해 프랑스의 영향력은 서유럽 대부분, 심지어 폴란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절정기였던 1812년에 프랑스 제국은 130개의 데파트망을 보유했고 9천만 명의 시민을 지배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직접적인 지배를 현대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카탈루냐, 그리고 발칸반도의 일부까지 확장했고 그 아래의 종속국과 속국은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의 여러 국가, 심지어 폴란드까지 더 많았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했고 그 후 수년 동안 유럽에서의 그들의 힘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지배 영역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민제국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식민제국은 약 1세기 후에야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아르메니아입니다. 현대의 아르메니아는 비교적 작지만 과거의 아르메니아 국가는 더 컸습니다. 이 경우에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원전 331년부터 서기 428년까지 존재했던 아르메니아 왕국이 그 예입니다. 그 왕국은 지금 국가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왕국은 기원전 69년에 티그라네스 대왕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지도에는 속국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크기를 한번 보세요. 그 영토는 코카서스, 대아르메니아, 이라크 일부, 이란, 터키,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왕국은 로마인들과 파르티아인들의 갈등 사이에 깊이 끼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잠시 동안 로마 제국의 숙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왕국은 로마인들과 파르티아인들 그리고 그 후계자들 사이에서 번갈아가며 속국이나 봉신국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301년에 티르다트 3세가 아르메니아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해서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국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비잔틴 페르시아 전쟁 동안 아르메니아는 양측에 의해 분할되었습니다. 비잔틴 아르메니아는 결국 제국에 편입되었고 페르시아 아르메니아는 현재 아르메니아 영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끝에 위치한 브루나이. 브루나이는 오늘날 상당히 작은 나라로 보르네오 섬 북쪽의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섬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배 범위와 영향력은 훨씬 더 컸습니다. 1368년부터 1888년까지 브루나이 제국이 존재했으며 그들의 지배력은 엄청났고 15세기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브루나이는 최소한 보르네오의 모든 해안 지역과 주변의 많은 작은 섬들, 심지어 필리핀의 일부 작은 지역까지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말이 되자 브루나이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부 문제와 유럽 열강의 식민지 확장으로 인해 쇠퇴의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스페인이 필리핀에, 네덜란드가 보르네오 남부에, 그리고 영국이 주변 다른 지역에 진출하면서 제국은 많은 영토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브루나이는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자신들의 영토로 유지해온 작은 땅에서 독립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와서 리투아니아를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라는 아주 큰 국가를 제쳐두더라도 리투아니아 자체도 한때는 매우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1236년부터 1795년까지 리투아니아는 리투아니아 대공국으로 존재했으며 현재의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폴란드, 러시아의 일부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15세기에 리투아니아는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을 때 유럽에서 가장 큰 국가였습니다. 리투아니아는 결국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으로 발전했으며 1792년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고 이후 주변 국가들인 러시아 제국, 프로이센 왕국, 오스트리아에 의해 분할되었습니다. 이제 북아메리카의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한때 누에바 에스파냐의 일부였던 멕시코는 1821년에 독립하여 멕시코 제국이 되었고 스페인의 옛 식민지 가운데 독립 후 군주제를 세운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정말 엄청나서 현재의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앙아메리카의 상당 부분, 사실상 거의 전부를 차지했고 남쪽 파나마와의 국경에서부터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년 후에 이 제국은 공화국으로 변모했고 그 순간 중앙아메리카를 잃었습니다. 1836년에 텍사스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9년 후 텍사스는 미국에 합병되었고 멕시코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미멕시코 전쟁이 촉발되었습니다. 멕시코는 패배했고 과달루페 조약이 체결되어 멕시코 할양이 이루어졌습니다. 멕시코는 전쟁에서 패한 대가로 미국의 자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넘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콜로라도, 뉴멕시코입니다. 여전히 큰 나라지만 예전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아메리카의 볼리비아도 현재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볼리비아의 초기 국경은 현재 이웃나라들에 속한 영토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시절 내내 볼리비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땅들을 양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1867년에
북쪽과 동쪽에 있는 도 영토를 브라질에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1893년에 국경 분쟁으로 인해 남쪽 영토의 일부를 아르헨티나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는 아크레 전쟁 이후 브라질이 북쪽의 영토를 조금 더 차지했습니다. 이 전쟁은 고무와 금이 풍부한 영토를 두고 벌어진 것이었으며 브라질이 승리했습니다. 1년 후인 1904년에 태평양으로 가는 길을 잃고 내륙국이 되었습니다. 칠레가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남동쪽의 큰 땅을 파라과이에 빼앗겼는데 이 땅은 현재 파라과이 영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시 유럽으로 가보면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대공국이며 프랑스, 벨기에, 독일과 접해 있는 꽤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때때로 조금 더 큰 나라였어요. 최대 일대는 약 10,000평방킬로미터에 달했지만 3번에 걸친 분할을 통해 현재의 2,500평방킬로미터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3번의 분할은 정확히 세 이웃 국가들에게 이루어졌는데 독일의 경우 당시에는 아직 프로이센이었습니다. 1659년 첫 분할 당시 룩셈부르크는 스페인과 동군 연합 상태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스페인과 전쟁 중이었고 평화를 가져온 조약에 따라 프랑스는 룩셈부르크로부터 3개의 요새와 그 주변 영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분할은 프랑스 혁명 전쟁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1795년에 프랑스는 룩셈부르크를 완전히 합병했지만 나폴레옹이 패배하자 독립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측은 비트부르크 요새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들도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 분할은 가장 규모가 컸으며 1839년 런던 조약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벨기에 혁명이 발발하자 대부분의 룩셈부르크인들은 벨기에 반군에 합류하여 룩셈부르크 대공국의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독립을 유지했지만 벨기에의 많은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의 마지막 나라는 헝가리입니다. 오늘날 헝가리는 중부 유럽의 중간 규모 국가이지만 앞서 언급한 모든 예시들처럼 한때 훨씬 더 큰 나라였습니다. 헝가리는 여러 공장령에서 시작해 이후 공국과 왕국, 공화국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로 존재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어떤 시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점령하고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헝가리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기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직전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내에서 상당히 넓은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트리아농 조약이 체결되었고 그들은 많은 영토를 잃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오스트리아로, 체코슬로바키아는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 일부를, 유고슬라비아는 현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일부를, 루마니아는 트란실바니아 등 몇몇 지역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추축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남부 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일부, 트란실바니아 등 일부 영토를 되찾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의 영토는 다시 1920년 당시의 크기로 줄어들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트리아농 조약 이후 영토 상실을 비판하는 이 선전 포스터에서 우리는 그들이 다른 나라들의 영토와 비교해 자신들이 잃은 영토의 범위를 보여주려는 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상 일어났던 가장 큰 영토 상실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모두 다 포함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영상이 꽤 길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의 2부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영토 상실 사례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시면 구독해주시고 다음에 더 많은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